푸틴 대통령은 이 연해주 극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낫고요. 훨씬 더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호적인 자세,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고 또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군 전투병력이 투입되었다.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2명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빼박 증거는 아직 나왔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답은 자명합니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었으며 쿠르스크 전투의 우크라이나 패배는 가공할 좀비 군단 같은 북한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로 일단 제가 비겁한 변명이지만 제가 북한이라든지 동북아 정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그러니까 유럽사 내지는 러시아사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뭐 나름대로 좀 보탤 말이 있는데 요게 논의의 초점이 요 동북아시아로 오게 되면은 제가 뭐 아주 특별하게 해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조언이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군이 요 전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쿠르스크에서 전투병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라진다고 할까요? 아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또 발표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북한군 전투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내지는 투입되었다. 그리고 교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또한 일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입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무부대다. 아니면 경비 부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부대는 아니고 러시아군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부대가 있지만 공병 부대라든지 아니면 후방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 부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야말로 노무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성격의 부대가 있는데 그런 식의 보조 부대로서 보조 인력으로서 활용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정보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라든지 우크라이나 군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발표는 사실은 걸러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또 내놓는, 그런 또 정보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북한군이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대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병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분석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내지는 정보기관을 빼면은 그런 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영국 정보부도 사실은 좀 일정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미국도 아주 간헐적으로 그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발표를 사후에 그 뭐랄까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나서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의 정보기관이 첩보기관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몇 명이 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그 전략 체계를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다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그 발표대로 10,000명이 넘는 전력이 투입되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따르면 3,000명, 4,000명이 전사상자가 되었다. 네. 죽거나 다쳤다 하면은요. 포로가 2명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 관련 그 뉴스들이 상당 부분 조작이라든지 날조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인터뷰에 응한 북한군 포로가 2명이 있는데 네. 그 2명 이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4천 명의 어떤 전사상자가 나왔으면은 분명히 사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빼박 증거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좀 난감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정보를 걸러서 듣자. 그리고 정말로 빼박 증거는 아직 나왔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입수하기 전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갈린다. 분분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또 전쟁이라는 게 서로 유리하게 막 정보도 조작하고 프로파간다고 하니까 이게 사후에 시간이 흘러야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그렇죠. 역사학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인데 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전쟁 관련 격언이 있죠.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이다. 진실을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 측도 프라파간다와 날조를 하고 네. 우크라이나 측과 서방 측도 날조와 프라파간다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가장 절실하게 절박한 상황에서 프라파간다를 하고 어떤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날조해가면서까지도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측이 바로 우크라이나 측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그 소스일수록 더더욱 의심해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북한군에 관련된 정보원,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 소스는 거의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데 그 특성이 있고 상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걸러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이제 맹신하거나 어떤 신봉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걸러듣거나 아니면 부정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텐데 그 경중을 따져보면 오히려 뒤에 입장이 더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컨대 왜 그렇게까지 전사상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가? 왜 포로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포로의 인터뷰조차도 사실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왜 미국과 서방은 철저한 침묵 내지는 상당히 자제하는 정보를 제어하는 입장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북한군이 설령 전투 병력을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발 그 뉴스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북한군은 정말 그 현대전을 모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뭐 10,000명 넘게 투입이 됐는데 드론에 대처하지 못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2달 이후에 네. 북한군은 세계 최정예 병력이 되어가지고요. 러시아군도 쩔쩔매는 그 우크라이나군을 단숨에 제압하는 부대다. 맞아요. 이런 식의 또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요. 한 달, 2달 만에 그렇게 완벽한 체질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오합지졸인 군대가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는 효율적인 군대로 탄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럼 북한군이 그런 것을 해내는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북한군에 관한 기사를 놓고 보자면요. 가장 인상적인 기사가 바로 그거였죠. 북한군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폭을 한다. 네. 여기서 바로 이제 20세기 중반에 그 정말 전근대적인 군대.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멸에 맞지 않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군대로 21세기에 우리가 북한군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가 한순간에 그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압도해서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북한군에 관한 기사들은 프라파간다일 가능성이 크다.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방한도 해서 예. 북한군이 참전했으니 예. 한국도 전투 무기를 포탄을 보내거나 예. 파병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예. 지원을 강력하게 이게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더 많은 국가로부터 더 확실한 그 원조를 받아내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전황이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확연하게 그 무기 그 원조가 줄어들고 있고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정말 그 뭐랄까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내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 무기 원조를 얻고 싶어 할 텐데 가장 뭐랄까요. 의지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기의 질이 일단 뛰어나고 서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무기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나라가 대한민국 지난 정권이었다고 봤을 때 충분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당 대통령 내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그 이미 대통령 후보로 유세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접촉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미 무기 원조를 약속했다고 하는 뭐 물론 확인해 봐야 될 얘기지만 그런 그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니 그때 우리가 확약을 받았는데 그 확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좀 언짢아할 수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그만한 또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볼 때 러우 전쟁에 우리가 군사 무기를 지원을 하면 이제 러시아하고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그 흔히 한 말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 내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중요합니까? 러시아가 중요합니까? 교수님? 이것도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것도 정말 또 한 번 현실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그 프라그마틱한 관점이 있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일 텐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네. 행사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통로가 없죠. 반면에 한반도는 어쨌든 간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이 열강의 역학관계 내지는 대한민국과 이 4개의 국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휙휙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협력에 따른 수익 뭐 이런 것을 제치고 두고서라도 순수히 정치와 외교의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네. 우호 관계를 내지는 최소한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답은 자명합니다.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외교 상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교수님 러시아가 우리가 러우 전쟁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고 예. 불금 사업으로 무기 기술도 많이 수입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그 중국, 일본, 미국 이외에 예.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 지금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북한과 밀착해 버렸단 말이죠. 최근에 제가 그 본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러시아에 반감을 보이는 나라가 당연히 우크라이나고요. 네. 그다음에 폴란드고요. 네. 폴란드에 비슷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 예. 우리는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아닌데 뭐 물론 러시아라는 내지는 러시아라고 하면 소련이 연상되고요. 네. 소련이 연상됐을 때 뭐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죠. 또한 제가 뭐 여러 그 장소에서 기회에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네. 소련과는 다른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해도 네. 아직까지도 그 인식 체계가 이제 바뀌는 어떤 그 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충분히 뭐 이해 가능한 일일 텐데요. 그런 어떤 잔상이 남아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고요. 아까 제가 뭐 저번에 루소포비아란 말씀을 드렸는데 루소포비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이 한반도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주는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이 그 약소국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입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할 때 우크라이나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러시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북한이라는 또 우리의 당면 이슈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 또 평화적인 통일 나아가서 지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혹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 꼬여버린 러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정상화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실타래가 얽혀버렸기 때문에 요즘 그 젊은 분들은 아마 그 실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바느질을 했을 때 이 실을 이제 써야 될 텐데요. 보통 이렇게 공 모양을 돌돌돌돌 마른 어떤 그런 실타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실을 찾아낼 때 실머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마리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다,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요. 이게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 텐데 그 실마리는 역시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행히 이 러시아 그 외교 부분 내지는 푸틴 대통령이
뭐랄까요. 대한민국과의 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그 전쟁 3년 동안에 뭐 때로는 그 한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교부가 서로 험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지만 네. 그 다음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갔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외교적인 발언을 놓고 보더라도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파탄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약간은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정말로 그 외교적인 언사를 써서 푸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원조라든지 개입을 하지 않은 한국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논지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개입을 그러니까 원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희가 그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다,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알고 있고 그저 감안하고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막 받아들이겠다. 근데 거기에 일정한 선이 있으니 그 선만 넘지 않으면은 내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거나 막바지로 갈 때 다시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갈 의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성의를 보여라. 뭐 이런 입장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러시아의 어떤 관계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상 상태로 되돌릴 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진 않았으니 재빨리 복귀를 해서 서로 뭐랄까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실 또 그 두 나라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점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희망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우리가 러시아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는 것만큼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나 말해주신 외교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러시아도 우리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뭐 그냥 막말 했겠죠. 예.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필요로 혹은 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크게 보자면요.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이 연해주 쪽, 그러니까 극동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개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개발이 그 서유럽 그러니까 그 유럽 러시아라고 부르는 우랄산맥 그 서쪽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국가 안보상 그리고 경제 발전상 이 극동 지역에서도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은 땅은 넓고 인구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지만 러시아 정부도 노력하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낫고요. 충분한 그런 역량과 기술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도 태평양 쪽의 비중을 키우고 싶어해요. 당연히 지난 30년이나 50년 전에 비해서 이 동아시아 내지는 이 그 태평양의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네. 이 태평양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었대. 여기를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요. 당연히 극동이 개발돼야 되겠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와서 중요한 사건인데요. 네. 북극 항로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북극 항로로 물류가 이동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난점이 1년에 9개월, 10개월, 11개월이 얼음에
갇혔기 때문에 항행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었는데 기후 교란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에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그 극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물류가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 남중국해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갔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곳은 또 작은 배나 가능하고요. 네. 초대형 선박에 가려고 하면은 수에즈 운하를 못 가니까요. 저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희망봉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한참 돌아가요. 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물류비용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동에 있는 물류가 캄차트카 반도를 거쳐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이 북극해를 통해서 무르만스크라든지 아르한게스크 내지는 스칸디나비아를 거치면은요, 이게 그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물류병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뜬금없이 아니면 난폭하게 보일 텐데, 갑자기 그린란드 네.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 영토인데, 뭐 미국 영토로 삼겠다라는 식의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지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고려 요인은 아마 북극 항로 개발에 미국이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알래스카만큼 이 그린란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그 얘기를 하고 그만큼 북극 항로가 중요해지는데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어떻게 말하면 그 21세기 중반과 그 후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북극 항로가 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극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극동을 중시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절대로 푸틴 대통령은 극동 내지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10분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대국이라고 러시아한테 뭐 고개 숙이고 그럴 필요 없네요. 예, 맞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따지고 보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뭐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일 텐데 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가장 고자세가 아닌 그나마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온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였는가? 내지는 이게 러시아가 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어떤 경우에는 무기 체계까지도 다 이렇게 넘겨주면서까지도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자면 중국, 일본,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호적인 자세 그리고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고 또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가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두 나라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인데 또한 전쟁의 여파로 3년 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국익을 극대화하자고 하면 이번 35주년을 계기로 삼아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관계 회복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저희 4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성비 불균형. 예. 또 여성의 인권, 국제 결혼. 예. 또 러시아 남성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여성도 있겠지만 남성들 위주로 주로 전투병이니까 희생을 당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성비 불균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제가 우크라이나 통계 수치는 잘 모르고요. 네. 러시아 통계 수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남성의 평균 수명과 여성의 평균 수명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 수명이 78세고요. 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세. 전 세계 OECD 국가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이 5년 차이가 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네. 통계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 여성이 78세가 네. 기대 수명이고 남성이 68세예요. 10년이나 차이 나죠. 그러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러시아에서는 2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세 이상으로 특히 이제 70세 넘어가면요. 네. 러시아에서 할아버지들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은 많은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뭐 기대 수명의 차이 때문에 노 연령층에서 성비가 안 맞는데 네. 젊은 층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왔을 때 물론 노년층만 심하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성비 차이가 불균이 심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추세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일단은 노년층을 보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막대한 희생, 또 소련 멸망 과정에서의 혼란 등으로 끊임없이 남성 부족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단 소련의 인구 규모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고 아휴.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만 명. 예, 그래서 이 3천만 명의 인명,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사람만 3천만 명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타격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공상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나온 소련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 결혼할 상대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도 뭐랄까요, 그 클럽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할 상대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1960년대 소련에 있었는데 가보면은 여성은 뭐 그 대여섯 명인데 네. 남자는 한 명인 상황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러시아 남성과 여성의 이 성비의 어떤 불균형. 그래서 제가 전공상 알고 있는 통계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결혼 정년기,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러시아 남성과 러시아 여성의 성비 차이가 네. 한 얼마쯤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추측을 해보면요. 남자 한 명에 뭐 여자 1.5명 이 정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45년 이후에 네. 소련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20대 30대 결혼 정년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여성이 100일 때 네. 남성이 41. 40일이요? 예, 43. 요 안팎을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그러면은 남자 한 명에 여성 뭐 거의 한 2.5명 수준.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 국가가 돼버렸어요. 워낙 남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런 어떤 성비 불균형이 정상 상태로 오는데 한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성비 불균형이 완화되긴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성비 불균형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정상 상태로 갈만했을 때 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20세기의 전쟁과 어떤 혁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식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남성의 적응력보다는 여성의 적응력이 더 강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달리 말하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요. 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10년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어마어마한 체제 전환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제가 그때 학위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구하려고 러시아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는데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네. 먹을 걸 찾아가지고 생존해 하는데 네. 남성들은 보통 술에 찌들어가지고 아휴. 소위 말하는 몸이 망가질 정도로 예. 술을 마시면서 가뜩이나 기대 수명이 짧은데 네. 더더욱 더 제명을 네.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을 지켜봤었고요. 쉽게 말해서 그 거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러시아 중년 남성들,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들 봤었고, 제 몸을 가르지 못하고 지내는 할아버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반면에 할머니들이라든지 아줌마들은 정말 억척스럽게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성비 균형이 깨졌겠죠.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전쟁에서 조금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전사자 피해만 놓고 보자면요. 네. 둘 다 충격이 가해졌을 텐데, 그래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충격이 덜 하다는 것은요. 일단 러시아는 전사자 수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적죠. 혹자는 50만 명, 60만 명을 얘기하는데 그건 과장이고요. 아마 10만 명 안팎일 것이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명을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수치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성비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하는 수준은 아닐 거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원상 복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많은 전사자가 나왔죠. 네. 그래서 분명 50만 명은 넘을 거예요. 100만 명까지 안 가더라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나마 우크라이나로서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인구학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젊은 층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주로 전사자 피해가 30대 후반, 40대, 50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20대, 30대 남성들은 그나마 아직은 보존을 한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능할 텐데 그 측면에서는 충격이 조금 덜하다.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구학적인 충격은 없진 않겠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충격은 조금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이제 슬라브 계열 여성분들은 매력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걸로 유명한데 반면에 러시아 남자분들 이렇게 이미지가 이게 폭력적이고 수군에 빨리 죽는다 얘기 있는데 러시아에서의 남성의 삶, 여성의 삶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또 시대 분위기가 다르고 또 정말로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을 하는데 얼평을 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죠. 네. 그런데 이른바 미의 기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유럽이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의 어떤 미의 기준을 또 우리가 내면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여성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러시아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저도 남성이고 진행자도 남성이기 때문에 러시아 남성을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그런 식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실일 듯 하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 남성들이 겉으로 되게 무뚝뚝합니다. 근데 그게 속마음이 무뚝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갑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남성성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세 보이고 싶어 한다. 내지는 겉으로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을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조금만 친해지면요, 정말로 뭐랄까요, 이렇게 인간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남성입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한 30년, 3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러시아 남성들의 그 무뚝뚝한 얼굴 표정에 너무 좀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을 트거나 뭐 담배 하나라도 나눠 피우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음식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식의 최소한의 어떤 교감을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살가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친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에 따른 체제 전환의 고통 속에서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난 모습인데요. 러시아 여성들은요. 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모아서 네. 화장도 하고 옷도 사 입고 하면서 외모를 가꿉니다. 어떻게 그러지? 돈이 없는데. 대단하네요. 빵을 안 사 먹더라도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외모를 네.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러시아 남성들은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정말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 남성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남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경제 발전도 했고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생활 수준이 올라갔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뭐 국제 유가라든지 네. 어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도 상당히 소비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 러시아 남성들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꾸미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쭉길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남성들도 어디 나라도 꿀리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가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주로 이렇게 배 나오고 막 술 취해 있고 그냥 막 싸운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을 거고요. 네. 또한 물론 중장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좀 추레한 모습도 보이겠지만 적어도 젊은 남성들은 아주 멋지죠. 좋습니다. 제가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엄마, 좋은 딸, 좋은 아내, 이른바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여성 인권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역사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큰 관심, 인류학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근대라든지 현대만 놓고 보자면요. 이 서방의 흐름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를 줄이고, 대등한 관계로 나가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하지 않는 이런 측면이 강했죠. 그게 좀 도도한 흐름일 것이고 지금은 그런 흐름이 더 이제 거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에 비해서 전통적인 가치, 그러니까 가정을 더 중시하고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을 수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관을 전통 가치로 간직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 남성과 여성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권력을 가졌을까요? 역사적으로는 남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하면은요, 현실적으로는 남성이 더 위에 서고 여성이 더 아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격차가 컸던 사회가 바로 러시아, 슬라브 사회였었는데요. 이런 현상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바로 러시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격차, 네.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서 동등한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개입을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는 곳이었었는데요. 이런 실험이 7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가요. 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실험까지도 이제 사장되었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그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도 그 국가 이데올로기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표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지고 똑같은 권리를 누렸다고 보이지만 또 실제로 그 밑에 내려다가 보면 여전히 전통 사회의 권력차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 완전히 폐기 처분되면서 그 전까지 존재했던 암묵적으로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던 그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가 드러났고요. 또 경제 위기 속에서 그 가부장적인 네. 가치관이 또 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또 이제 이 격이 커졌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큰 거시적인 상황이었고요. 푸틴 대통령 때 와서 또 한 번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결국은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방에게 매몰차게 네.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방과 이제 대립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어떤 그 가치적인 영역에서는 서방이 개인주의적이고 남녀 평등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집단주의 내지는 전통적인 가치. 예. 사실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네. 러시아에서는 가정을 오히려 복원하고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부장적인 가치관도 이제 확대하려는 네. 입장에 취했죠. 또 하나 이런 것은 이제 러시아의 전통 내지는 그러니까 푸틴이 말할 때 이제 우리 고유의 가치, 러시아 세계의 가치 체계를 전통으로 삼는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측면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규모가 있는 서방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지만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아주 또 눈에 두드러지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질 정도로요. 왜 그랬나요? 아무래도 경제 위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것은 또 슬라브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체계가 현대 들어와서 저출생 쪽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서 정말 아이를 안 낳으니까 네.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이제 약해진다는 위기감을 느낀 위정자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방에서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페미니즘의 강화 내지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권력 차를 없애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키우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는 쪽으로 나갔지만 네. 러시아 측 특히 이제 푸틴 정권 안에서는 반대로 나갔습니다. 가정을 강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정을 꾸리도록 만들고 거기서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드는 쪽으로 국가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정이 강조가 된다고 했을 때요. 네. 평등한 가족보다는 역시 가부장적인 예, 가정을 복원하려고 했죠. 이것을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또 것으로 또 포장을 해가지고 자, 우리 슬라브인, 우리 러시아들은 되도록 가정을 중시했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근데 그 가정에서는 역시 남자가 가부장이고 여자는 남성을 섬기고 그 뜻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서 서방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뭐 전통적인 가정을 중시하는 또 이제 문화를 어쨌든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호감도는 좀 어떤가요? 특히 결혼 배우자로서까지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좀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1990년대 그 중후엽 200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지낼 때는요. 네. 일단 그 러시아 여성들이 외국인들을 네. 신랑감으로 맞이하려는 어떤 욕구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경제 위기 탓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남성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인기가 있는 신랑감이었는데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못 벌고 그 장래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 남성보다는 네. 외국인, 특히 뭐 한국도 한국인 남성도 그런 그 매력적인 신랑감에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뭐 하더라도 일단 그 백인이 아니면 네. 열등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상당히 깔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네. 러시아나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은요 워낙 그 많은 이민족들과 어울려 살던 문화였기 때문에 네. 미국에 비하면요 거의 인종차별이 없다 싶을 정도로 타 인종 내지는 아시아인들과의 결혼을 꺼리지 않았어요. 제주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중앙아시아인들과 결혼한 러시아인들 네.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모스크바에 처음 간 다음에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을 독선생으로 모셔가지고 회화를 배웠었는데 딸이 네. 와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피부가 감잡잡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치 휴양도시에 가서 선탠을 아주 세게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냉전 시대 때 네. 소련에서 그 제3세계 젊은이들을 소련으로 불러들여서 유학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친소적인 어떤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프리카 청년들하고 러시아 여성들하고 많이 맺어졌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뭐랄까요.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 네. 특히 외국인 남성, 한국인 남성을 포함해서 러시아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신랑감으로 보였었는데요. 그런 여파가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푸틴 대통령 통치 아래서 네. 이 러시아 가정의 가치가 강조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연관되어서 가부장적인 가치 체계가 더 강조가 되었다고 했을 때 네. 이게 가정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러시아 남성들이 네. 너무너무도 그 배우자를 폭행한다.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렇게 농담조로 러시아 여성들은 남성의 뭐랄까요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로 원숭이 정도의 외모만 아니면은 누구라도 자기 신랑감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무 폭행이 심해서 그렇다. 날 때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그런 얘기가 나도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러시아에서도 일단 그 가정 폭력이 신고가 되면요. 경찰이 개입을 해서 네. 당연히 가정 폭력을 배제하고 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은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부인이 남편을 때리지는 않겠죠. 현저히 비율이 떨어지겠죠. 예, 남편이 그 아내를 때리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태에 신고가 들어가면요. 네. 경찰이 개입을 해서 조금 과장 보태가지고요. 경찰이 남편을 개패스 일단 두드려 패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경찰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이게 잠재우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포장으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의 복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해도 손찌검을 해도 그 전까지는 경찰이 개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개입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 심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가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그래도 국내 정치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력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어쨌든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근데 이게 또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서방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러시아 위정자들이 푸틴이 정신 차려가지고 남성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역시 가부장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대발이 아빠 뭐 이런 것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박수 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또 이게 또 러시아 정교회와 또 결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3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이제 군사적인 문화가 또 이게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군사적인 문화가 득세하면 대번에 남성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게 힘이니까. 강한 남성, 사나이, 이 러시아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렇게 되면서 설령 남성들이 여성에게 손찌검을 하더라도 너 여성들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좀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푸틴 대통령은 그 서방의 그 불건강한 그런 요소를 내가 막는 것이다.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를 내가 복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은 사실은 표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정치가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푸틴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에 더 강화돼 있고 더더군다나 3년 전에 전쟁을 하면서 더더욱 가속화됐는데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현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전통 가치의 복원, 서방의 침탈로부터 막는 푸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상쇄하면서 어떤 경우는 더 많은 표를 얻어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러시아에 가져온 안 좋은 측면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인권의 손상, 인권 가치의 어떤 쇠퇴 그리고 또 가정폭력, 심한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럼 한국 여성이 러시아 남자가 매력적이어서 국제 결혼해서 러시아 가서 산다고 하면 한국에 안 살고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여성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현대 이게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어떤 확률 가능성을 생각하면 적어도 현재만 놓고 보자면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러시아 사회도 뭐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쨌든 그렇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 남성, 특히 우리나라 한국인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자국민 여성은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 좋아요. 또 경제력도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뭐 이게 배우자 간의 폭행은
어쨌든 서로 안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네. 이 러시아 여성들이 원래 그 러시아의 현대사가 워낙 네. 굴곡지고 위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어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일단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강하지 못하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개는 남편이거나 그쵸. 아버지거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의 어떤 그 위상을 인정해주고 또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남성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해주는 또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네.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험과 상황이 러시아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씁쓸합니다. 저는 예, 집에서 돈을 벌고 예. 아내분은 와이프한테 잘해도 예. 육아를 잘 안 한다. 예. 혼나기 일쑤인데 예.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좀 전통적인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이렇게 예. 이런 게 좀 더 강한 건가요? 그런데 제 경험도 그렇고요. 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 따른 어떤 힘의 구조가 네. 어떤 부부 간의 관계, 네. 남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도우면 뭘 못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착하기 마련이고 나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상황적인 요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했다 이렇게보다는 역시 저 사람이 어떤 인격체인가 어떤 심성의 소유주인가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저 사회는, 저 국가는, 이렇게, 저 정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부관계나 가정관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매력적인 러시아 여성분들 사랑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